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SNS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SNS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가장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약 10회 동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광고, 즉 메타 스폰서드 광고에 대해서 개념부터 세팅 그리고 Q&A까지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인 만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노출되는 광고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입니다. 제가 앞서 오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총 10강 동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즉 메타 스폰서드 광고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강에서는 조금 간단한 내용들 말씀드린다고 했듯이 이제 매체 간단하게 먼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보시다 보면은 광고 혹은 스폰서드라고 노출되는 그런 지면에서 노출되는 광고인데요. 이 메타라는 이번에 회사가 통합되었죠. 그래서 메타라는 플랫폼, 이 메타 매체 안에 있는 광고입니다. 일단 노출되는 형태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형태로 노출이 되는데요. 다른 광고 매체에서 광고들을 좀 집행해 보셨으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광고가 노출되는 틀이라던가 그 안에 내용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단일 이미지 아니면은 카피형 이미지, 컬렉션형 이미지, 슬라이드 이미지 그리고 영상과 이미지의 혼합 이렇게 매우 다양한 형태로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광고 피로도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배너 매체보다는 큰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당연히 이 사각형 즉 정사각형이라던가 뭐 16대 9 사이즈 이런 정도의 제약은 지켜줘야겠지만 그 안에서의 구성에서 그리드 형태로 나눌 수도 있고 통짜 이미지로 크게 소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후킹이 강한 문구만으로도 고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와 동영상의 다양한 형태가 이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전략을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광고 매체에서도 똑같이 집행이 가능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 메타 광고의 특장점은 우리가 세팅할 때 캠페인이랑 광고 세트 단위에서 저희가 설정한 전략에 맞게 이 머신러닝이 최적화를 해주는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전략 분리에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세일즈만을 목적으로 광고를 돌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세일즈 이외에 트래픽의 증대라던가 소재의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프로모션 기간 내 막대한 양의 노출을 원한다던가 이런 매우 다양한 전략들을 한 번에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배너 매체에서도 물론 또 가능하지만 타겟팅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타겟팅은 이 다음 강의쯤에서 엄청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근데 이 타겟팅이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데모그래픽 그리고 자사 홈페이지에 대한 데이터 이거는 픽셀 값을 말하겠죠. 그리고 메타 플랫폼 안에 있는 데이터들 이런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겟팅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타겟팅 쓰면은 이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세 개를 혼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특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광고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가 아니라 애초에 이 매체를 사용하는 유저 분포의 특징으로 보면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활발하게 특히 20, 30대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이용 중인 점을 장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체의 장점과 상주 유저가 이 정도로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광고 세팅할 때 어떤 것을 유의해서 세팅해야 되냐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캠페인 유형과 광고 세트 그리고 소재 이렇게 세 가지의 스텝을 통해 광고를 라이브 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캠페인 유형을 설정하는 거예요. 메타 스폰서드 광고 관리자의 화면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대시보드에서 캠페인 세팅을 눌렀을 때 노출되는 이 캠페인 유형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그로 인해
그 다이나믹한 효율을 볼 수 있는 그런 캠페인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출이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광고가 노출만 되고 유입되는 인원이 없으면 그냥 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트래픽이 발생하고 구매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루트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노출만 하면 뭐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리타게팅 광고를 돌려요. 특히 구매 전환 이 트래픽 값에 대한 리타게팅 광고를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유저들은 이미 홈페이지에서 최근 몇 개월 이내에 구매를 발생시킨 유저들이에요. 그 유저들에게 광고를 노출했을 때 저희가 모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트래픽 즉 CPM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노출 캠페인을 통해 특정 타겟들에게 다회 노출을 먼저 시켜요. 그러면 그 타겟군에게 특정한 반응이 나오겠죠. 유의미한 한 10,000번 노출됐을 때 이런 거 말고 훨씬 더 많이 노출을 했을 때, 즉 낮은 CPM으로 노출을 했을 때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지고 저희가 메타 플랫폼 안에 상주하는 유저에 대한 리타게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즉 전환 캠페인에서 우리 홈페이지 데이터를 리타게팅하는 것보다 메타 플랫폼 안에 있는 유저들에게 노출 캠페인으로 리타게팅하는 게 CPM적으로 훨씬 싸다. 그리고 실제로 비교 집행을 해보세요. 변수를 통제하고 다른 값들을 다 통제하고 이 캠페인 유형만 바꿔서 집행을 해보셨을 때 CPM은 물론 CTR 또한 상당히 노출 캠페인이 유리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캠페인도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올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도달 캠페인입니다. 도달 캠페인은 노출이랑은 좀 다르죠. 빈도, 즉 한 명에게 몇 회 노출되냐를 제한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노출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타겟에게 다회 노출이라고 했죠, 제가. 근데 이거는 최대한 겹치지 않게 많은 타겟들에게 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가 다회 노출되었을 때 이 유저들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라는 인사이트는 도출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에 대한, 즉 넓은 표본에 대한 결과값은 좀 핏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도달 캠페인도 여러 사람, 즉 표본을 넓히는 데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캠페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트래픽 캠페인입니다.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 트래픽이라는 것 자체가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어떤 데이터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내 특정 행동을 한 유저들의 유입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세 페이지만 보고 나가는 유저들이 유의미하지 않은 그런 우리 잠재 고객이 아닌 유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특정 행동을 한 유저들은 무조건적으로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그런 흔적들을 남기고 나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10,000명이 들어와서 스크롤 뷰를 특정 회 사이에 하고 이탈을 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특정 스크롤 수 안에 명확하게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즉 이렇게 사소하고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런 트래픽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 또한 홈페이지로 유저를 유입시켜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하기에 매우 좋은 캠페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유입 후 최종 구매 전환을 유도하는 전환 캠페인입니다. 물론 전환 캠페인 안에 구매 전환, 장바구니 전환, 콘텐츠 조회 전환 이런 다양한 전환 값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환은 최종 전환, 즉 구매 혹은 DB 업종이라면 문의 남기기 이런 행동을 하는 전환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너무 많이 아시다시피 이런 전환 활동이 있어야 광고를 꾸준히 집행하고 사업에 파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광고 세트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광고 세트에서는 캠페인에서 설정한 이 목표에 따른 최적화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메타 광고를 집행할 때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죠. 나는 홈페이지 유입하는 어떤 걸 특징으로 목표로 잡고 운영을 할 거야. 아니면 난 어떤 도달 범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거야.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광고 조회, 광고 소재를 보여주는 것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를 테스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될 수도 있죠. 저희가 엄청나게 소재를 세팅을 해서 노출을 시켜줘요.
그럼 당연히 비싼 전환 목표보다는 광고 조회 목표를 했을 때 CPM이 확실히 낮아지겠죠. 그랬을 때 어떤 소재에서 특정하게 많은 반응이 온다면 저희는 비교적 값싼 비용을 들여서 소재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광고 조회를 목표로 할 수도 있겠고요. 랜딩 페이지 조회를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홈페이지에 일단 유입이 돼야 무슨 액션이라도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광고 조회나 노출 이런 목표 이외에 정말 홈페이지에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내 홈페이지 상태가 어떤지, 상세 페이지 상태가 어떤지, 카테고리의 접근성이 어떤지 이런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랜딩 페이지 조회를 목표로 잡음으로써 홈페이지에 유입을 시키고 트래픽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박람회라던가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 뭐 어디 맛집 이런 경우에는 오프라인 방문을 목적으로 광고를 많이 집행하십니다. 이제 그랬을 때 광고를 조회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은 후에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해서 최종적인 성사, 즉 전환이 일어나게끔 광고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뭐 이커머스 업종, DB 업종의 광고 집행 방법이랑은 조금 달라요. 제가 상세 페이지에 녹여낼 수 있는 내용들을 모두 광고 소재와 카피 단위에서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하기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고 구성을 분리하는 것도 애매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전략을 사용해야만 실제 이 유저가 오프라인 매장까지의 방문을 이 액션을 할 수 있다 라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페인 설정에서도 전환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듯이 광고 세트에서도 목표를 구매로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소재라던가 아니면은 이 랜딩 페이지를 조회한다던가 샵으로 넘어간다던가 이런 특정한 행동 이후에 이 사람이 유입이 됐던 그 매력을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샵 등에서 녹여내주고 그로 인해 최종적으로 구매, 즉 결제가 찍힐 때까지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유입은 잘 되고 상세 페이지 조회는 잘 되는데 장바구니나 결제 시작 수가 구매값 대비해서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 경쟁사 대비 아니면은 비슷한 기대가치를 주는 제품들 대비 저희의 제품이 조금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를 목표로 하는 광고 세트를 설정하신 후에 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추출을 하고 수정해야 될 분들을 하나하나 파악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광고 세트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소재입니다. 일단 소재에서 중요한 거는 전 무조건 예쁜 거라고 생각해요. 예쁜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냥 예쁜 거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총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뢰도입니다. 이 브랜드와 제품이 소비자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면 뭐 저희가 일회용품 이런 거면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격이 싸거나 세트가 뭐 할인가가 큰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겠지만 보통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아니면 제가 마시는 이런 식품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런 전자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하거나 내 신체에 직접 닿거나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신뢰도가 없으면 고객은 꺼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그리고 이 제품이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줄 수 있는가가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설득력입니다. 자, 신뢰도가 중요해요. 소재 예뻤어. 들어왔어요. 근데 너가 왜 이걸 사야 되는지 내가 말 안 해줘. 유저가 이거를 왜 구매해야 되는지 이 기업이 말을 안 해줘요. 그럼 유저는 상세 페이지를 읽다가 재미없으면 나가게 돼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제품을 사실 때 많이 보셨겠지만 뭐 매일 야근하는 우리 아버지 아니면 육아에 지친 우리 어머니, 매일 늦게까지 공부하는 수험생 뭐 이런 카피 문구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소비자의 심리, 즉 상황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브랜드가 호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력이 또 두 번째로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소재 자체의 매력도입니다. 물론 이제 인스타그램 광고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냥 스크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재밌는 뭐 내용이라던가 웃긴 밈이라던가 아니면은 내 귀를 좀 재미있게 해주는 BGM들이 나타난다면 잠깐 멈칫할 수 있겠죠. 그 잠깐 1, 2초의 관심을 끄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이후에 내가 이 광고가 재밌든 멋있든 예쁘든 클릭, 즉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흥미를 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경쟁력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도메스틱 의류 브랜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브랜드들이 와이드 팬츠를 광고를 하는데 가격대도 비슷비슷하고 제품 품질도 비슷비슷하고 상세 페이지나 소재에서조차도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모델이 입고 있고 제품 컷 있고 카피는 할인율을 내포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소재에서 타사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군계 일학이라고 한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예쁜 소재와 어마어마하게 매력을 가진 카피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그 브랜드는 이 제품을 보기 위해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기 전, 즉 광고 소재를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재를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소재까지 세팅이 됐다 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 메타 광고의 꽃, 머신러닝입니다. 이 머신러닝이 광고에 설정된 목표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진행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 세트에서 설정한 저 성과 목표를 향상시키기 위해 머신러닝을 계속 가동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결과값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머신러닝이 활성화되는 거고, 충분한 결과값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한된 머신러닝으로 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은 그냥 간단하게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 기계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런 다음 딥러닝,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목표에 맞는 유저는 어떤 유저고 어떻게 노출시켜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메타 광고의 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계정이 있어야 광고를 하겠죠. 이 계정들에 대해서는 뭐 뒤에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 계정,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없어도 광고 집행 자체는 가능은 하긴 한데, 있어야 데이터든 카탈로그든 이런 모든 자산들을 좀 수월하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계정은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관제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관제탑이 없어도 비행기가 뜨기는 뜨죠.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충돌이 일어나고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제탑이라고 제가 표현을 일단 해봤습니다. 관제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자산, 각종 요소, 즉 자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다양한 연동과 분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은 이제 물론 모두 중요해요. 근데 크게 3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광고 관리자. 광고를 집행하려면 광고 관리자가 무조건 있어야겠죠. 즉 광고를 관리하고 대시보드 확인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 즉 자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커머스 계정. 커머스 계정은 운영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유저에게 너가 좋아하는 레이아웃,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행동을 열어주는 거죠.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양한 루트를 확보해 주는 거예요. 구매까지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커머스 계정을 통해 샵을 운영하고 카탈로그를 등록하여 자동화된 광고를 노출하고 제품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이제 메타 광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픽셀. 픽셀을 통해, 그러니까 픽셀이 홈페이지 안에 있는 데이터 주머니잖아요.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모두 이 픽셀에 담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추출 및 취합, 그리고 리타게팅 활용, 그리고 광고 외적인 홈페이지 데이터 활용,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타 광고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매출이 안 난다고 나 광고 성과 안 할래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당장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용 예산이 없으시다면 이 잠깐 중단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 이 메타 광고 자체가 무조건 구매 전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기 고객이 있죠. 고객. 여기 이 고객을 확장시키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니즈나 원치가 있으면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 검색에 대한 표본을 확장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내가 검색했을 때 안 뜨는 그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저가 검색했을 때 그 유저들에게 먼저 나는 이런 브랜드고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라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메타 광고를 통해. 그래서 이제 고객 중에 뭐 충성 고객, 우리 브랜드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고 굳이 광고가 안 떠도 즐겨찾기나 앱 등으로 유입이 돼서 전환이 계속 일어나는 충성 고객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잠재 고객, 장바구니를 구매했다던가 자주 들어오는데 구매는 안 됐다던가, 아니면 너무 오래전에 구매를 했었던 그런 고객들이 있겠고, 이탈 고객,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고 광고나 자연 영역에서 유입이 되었으나 그냥 나간 고객들이 있겠죠. 그리고 가망 고객,
이거는 회원가입을 하고 장바구니에 넣고 막 쿠폰까지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구매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고객들을 좀 확장을 시키려면 어쨌든 니즈가 있는 유저들에게 계속해서 광고가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고객 표본뿐만 아니라 검색에 대한 표본 자체를 확장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메타 광고를 거대한 매체를 통해 진행하는 CRM이라고 생각해요. 광고를 조금 집행해보신 분들은 CRM, 쿠폰, 특히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메타 광고 또한 리타게팅을 통해 CRM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저가 브랜드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풀어내는, 그리고 해석하는 과정이고, 어떤 성격이나 분위기를 나타내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훌륭한 최적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고, 고객과 어떤 약속 활동을 통해 이 고객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품을 통해 고객이 최종적으로 어떤 편익을 얻고 싶어 하고 어떤 편익을 내가 제공하고 싶은지, 이런 과정들을 하는 CRM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너무 쉬우셨다고요? 당연합니다. 광고를 직접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광고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강에서는 이 광고를 집행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 이어서 메타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무조건 집행만 한다고 성과가 잘 나오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 시장, 타사 등 유의해야 할 점과 분석해야 될 점을 먼저 오늘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RM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초적인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원론적인 내용이라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가져와 봤어요. 매우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세븐피 믹스, 엔소프 매트릭스, 그리고 3시분석, STP 모델, 이렇게 총 4가지를 가져와 보기는 했는데 다 안 할 거예요. 다 안 하고, 제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 4가지 마케팅 원론적인 분석만 가지고 한 2시간을 말씀을 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7P 믹스 중에 프로세스 6개까지만 메타에 대입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3시분석이나 STP 모델, 엔소프 매트릭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마케팅을 공부해보시고 이 메타 세팅할 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P 믹스는 말 그대로 그냥 영어 알파벳 앞 글자가 다 P로 시작하는 7가지 마케팅과 관련된 활동들의, 그리고 요소들에 대한 것을 믹스한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프로모션, 장소, 가격, 물리적 증거, 과정, 사람, 이렇게 총 7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프로덕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는 먼저, 그러니까 이 제품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핵심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 가치에 대해서 메타 광고를 통해 소구를 해야겠죠. 소구, 유저들이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그리고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유아 수면조끼라고 예를 들면은 이 수면조끼가 단순히 제품의 핵심 가치 그대로 수면할 때만 입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수면조끼에 버클이라던가 이런 부가적인 이 기능들을 추가함으로써 외부 활동에서도, 그리고 밥 먹을 때 이 목에 거는 턱받이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가치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디자인, 이 제품의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쁘고 삐까번쩍해요. 아니면 올해의 컬러가 코발트 블루인데 이 제품이 코발트 블루 색깔을 화이트 톤이랑 아주 잘 녹여냈다 라는 이런 디자인적 내용들을 예쁘게 슬라이드 혹은 영상 소재를 활용하여 예쁘게 유저들한테 노출시켜주면은 더 확실한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한 이미지, 예를 들어 메디큐브 하면 무슨 생각 나시나요? 이게 완전히 막 약국이나 병원에서 파는 약품은 아니지만
메디큐브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일반 영양분이나 아니면은 일반 뭐 크림 같은 것보다 훨씬 의료 지식적인 게 많이 가미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것처럼 이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노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상징, 나이키, Just Do It, 스포츠웨어, 너무너무 유명한 브랜드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재나 카피나 아니면 바로 랜딩되는 페이지 단위에서 우리 브랜드나 내가 광고하고자 하는 이 제품이 어떤 심볼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포해준다면 유저들이 한 번 더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프로덕트는 메타 광고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모션, 즉 판매 촉진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다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뭐 신제품 출시, 그러니까 신제품을 출시했으니까 우리가 이전 시리즈보다는 훨씬 나은, 아니면 다른 브랜드보다는 훨씬 최신의 기술인 이런 내용들을 내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할인, 우리가 할인을 퍼센트로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뭐 갈비나 아니면은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가격대가 조금은 있지만 거의 구매하는 게 필수 불가결인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추석 기념 70% 할인하면은 10만 원이어도 눈이 한번 가요. 야, 그 원가가 그럼 얼마야? 하면서. 그래서 이런 할인의 퍼센트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가격으로 얼마라고 써준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좀 내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은품,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캔들 워머를 사는데 캔들을 사은품으로 줘요. 너무너무 좋겠죠. 두 번 구매할 필요 없이. 이 보완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샴푸를 사는데 리필용을 하나 더 주는, 이런 내가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핵심 가치를 조금 더 부과해주는 사은품들을 광고 단위에서 노출해주면 매우 좋겠죠. 그리고 쿠폰 아니면 적립 내용들, 매우 기초적이고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 촉진과 관련된 내용도 메타에 녹여낼 수 있겠고요. 자, 플레이스,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픽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사모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냥 스크립트를 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코드를 수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 자사몰이 아닌 장소들에 광고를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 혹은 브랜드 스토어, 이미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빅파워 아니면 그 이상이에요. 그러면 자사몰을 새로 구축해서 거기서 다시 데이터를 쌓고 하는 과정이 물론 좋지만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사몰로도 광고를 집행하고 스마트 스토어로도 계속해서 구매 전환을 유도하는 광고를 진행하면서 엔티소스로 어느 정도의 광고 성과를 파악할 수 있겠죠. 아니면 오픈마켓에서, 그러니까 뭐 G마켓이라던가 쿠팡이라던가 뭐 아무튼 이런 다양한 오픈마켓이나 그 웹들에서, 앱들에서 그 마켓만 진행하는 특정 기간 동안의 프로모션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이게 우리 홈페이지는 아니지만 다른 플랫폼 안에 있는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광고를 노출을 시켜주면서 랜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픈마켓도 활용할 수 있고, 공구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폰서드 광고를 통해 게시글 혹은 샵 혹은 공구만 따로 취급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가적인 액션들을 유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매장으로의 유도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가격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좀 말을 어렵게 써놓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저가형으로 침투를 했다가 점점 프리미엄 가격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완전 고급 이미지를 주기 위해 고가격으로 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가격인데 할인율을 크게 해서 결론적으로 소비자 판매가는 비슷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가격 정책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할인율이 큰 서브 제품을 광고해서 랜딩을 시킨 후 할인율이 비교적 적고 가격도 비싼 메인 제품으로 유인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즉 많이 유저들이 구매를 경험한 브랜드들의 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간다면 이미 유저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니까 구매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격 정책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이랑 똑같아요. 근데 매우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물리적인 이런 증거,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매우 간단해요. 메타 광고를 통해 랜딩되는 이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의 디자인, 물리적인 증거죠. 그리고 이 홈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랜딩이 됐는데 바로 구매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탈이 된다거나 다른 제품들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홈페이지 안에 있는 카테고리의 친절도, 아니면 내가 직 랜딩이 되는 상세 페이지가 얼마나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제로 이 상품을 경험하고 좋든 싫든 내 경험을 사실대로 말한 리뷰, 즉 상품 후기에 대한 내용도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구매 수와 평점, 이런 것들이 모두 유저가 광고를 보고 랜딩이 되었을 때 이 광고의 매력도와 광고의 매력을 느꼈으니까 상품을 보러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매력도에 상응하는 물리적 증거가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 랜딩 페이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앞의 내용과 좀 겹치는 게 있기는 한데 어쨌든 유저가 이 제품을 구매하러 들어오는 데까지의 접근성, 뭐 예를 들어 광고를 클릭했는데 인스타그램 그 계정으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비틀리를 클릭했는데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 공구, 뭐 오픈마켓 이렇게 눌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사몰 들어갔는데 내가 광고로 본 제품이 아니라 메인 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나는 지금 광고를 보고 이 제품의 매력을 느껴서 들어가는 건데 5번, 6번 클릭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접근성에 대해서, 그리고 결제 방법,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많은 브랜드들의 광고, 메타 광고를 집행해보면 결제 시작 페이지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쿠폰을 많이 줘놓고,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놓고 쿠폰 하나만 사용된다든지, 중복 사용이 되는데 이 제품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 에스크로로 그 결제를 하게 되는데 너무 렉이 심하다거나 인증을 몇 번씩 해야 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 때문에 결제 시작 페이지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탈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제 방법, 그리고 페이지의 수, 물론 카테고리가 친절하고 자세할수록 좋긴 좋지만 너무 세분화가 되어 있다 보면은 스크롤을 쭉쭉 내려서 보는 게 아니라 상품 한 4개 보고 다음 페이지 누르고, 상품 또 4개 보고 다음 페이지 누르고, 또 면티만 보고 다른 티 보려면 또 다른 거 눌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페이지 수가 너무 많다 보면은 금방 실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무신사나 29cm 매거진 형식이나 아니면 네이버 쇼핑 모바일도 그렇고 무한 스크롤 형태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보고 이렇게 다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도 매우 중요하고, 링크 삽입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광고에 상의 그리고 하의 신발을 입고 있는 코디를 이렇게 광고 소재로 사용을 했는데 랜딩은 상의로만 돼요. 그러면 내가 바지를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신발을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제품을 내가 따로 찾아봐야겠죠. 근데 그 서칭할 만큼 매력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 이 제품이 코디가 된 게 어떤 건지 누르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를 삽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 안내. 구매 안내는 좀 내용이 포괄적일 수는 있어요. 앞에 이제 접근성이나 결제 방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폰이라던가 아니면 할인율적인 내용이라던가 최대 할인율, 그러니까 업 투 70% 해놨는데 메인 제품 할인율은 7%고 3,000원짜리 서브 제품 할인율만 막 70%예요. 이거는 구매에 대한 안내가 친절하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유저들이 메인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지 서브 제품만 쏙쏙쏙 구매한 유저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포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내용들, 그러니까 피플은 근데 그냥 마케터, 그러니까 광고하는 사람이라서 피플은 뭐 똑똑한 마케터 쓰세요. 그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피플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것들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이거는 혹시 제가 나중에 이제 Q&A도 할 텐데 거기에서 좀 질문이 많이 올라오면은 따로 정기교육 이외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메타에 대입해서 세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가 기대했던 인스타그램과 메타 광고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적어서 아쉬우셨죠? 대신 이렇게 하나씩 체계적으로 잡고 광고를 집행하고 세팅을 해야 결과적으로 좋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캠페인을 분리 운영하는 방법과 실제로 어떻게 세팅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입니다. 지난 1, 2강 동안에는 실제로 광고 대시보드를 보거나 세팅하는 법은 보여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실제 광고 대시보드를 보면서 캠페인을 어떻게 분리 운영해야 되는지와 그에 따라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에까지는 좀 광고를 실제로 세팅하는 부분보다는 좀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튜토리얼을 스킵하면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1, 2강 꼭 확실하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는 캠페인을 분리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캠페인을 분리하는 기준을, 물론 이제 모든 브랜드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고 거기서 이제 이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노출 캠페인. 자, 제가 앞서 매체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 자체를 광고의 목적으로 해주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노출 캠페인에서는 광고 소재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즉 낮은 노출 단가로 방대한 양의 노출을 한 다음,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 직접적인 트래픽이나 전환까지 유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저들은 이 노출이 된 이 소재들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소재를 봤을 때 비교적 싼 비용을 들여서 많은 반응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적. 그래서 어떤 소재 소구를 잡든 어떤 소재 디자인을 잡든 이런 기준점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A가 확실히 B에 비해 어떻게 바꾸고 수정해봐도 반응이 좋구나 라고 소재의 매력도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노출 캠페인에서는 광고 소재의 매력도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트래픽 캠페인입니다. 트래픽은 말 그대로 홈페이지 안에 일단 유입시킨 다음에 어떤 트래픽이라든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홈페이지 매력도를 파악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 조회 자체를 이 트래픽의 기준으로 잡고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상세 페이지 조회율 자체는 괜찮지만 스크롤이나 아니면은 세션 대비 이탈이 크다 라고 한다면 우리 상세 페이지가 안 예쁠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가 너무 후킹성이 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광고는 너무 삐까뻔쩍한데 들어와 보니까 허름해, 상세 페이지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홈페이지 요소들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환 캠페인, 즉 제품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장바구니 액션 자체도 어쨌든 제품이 매력이 있으니까 장바구니에라도 넣어놓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 시작은 되게 많은데 구매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내 결제 시작 페이지가 굉장히 불친절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불친절함을 극복하고 구매하고 싶을 만큼 제품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격적이든 제품 특징적이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환 행동에 대해서 제품 매력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캠페인들을 노출 캠페인 먼저 해보고 트래픽 캠페인 그 다음 집행하고 전환 캠페인 집행하고 이게 아니라 동시에 분리해서 각각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밑에 각 부서가 개별로 업무하듯 타 부서와 협업하듯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목표에 맞는 캠페인들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노출 캠페인이 이러니까 트래픽 캠페인 바꾸고, 트래픽 캠페인 이러니까 전환 캠페인 바꾸고, 물론 이렇게 각각에 대한 데이터들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 쏟은 비용에 대해서는 이 캠페인은 개별로 작동해요. 그래서 노출 부서, 트래픽 부서, 전환 부서 세 개가 각각에 대한 업무를 막 하는데
그 부서에서 뭐 협업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저희 디자인 이번에 이렇게 나와서 이거 시안 좀 다시 만들어주세요. 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이번에 뭐 외주권이 있어서 이거 개발팀에 요청 좀 해주세요. 소스 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타부서와 협업하듯이 각각의 캠페인을 운영하면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한번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먼저 노출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 목표 선택을 들어가 보면은 인지도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표현하는 건 노출 캠페인이라고 했지만 캠페인 이름 자체는 인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인지도 목표 써져 있죠. 여기 보시면 광고 도달 범위 극대화, 말 그대로 겹치지 않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즉 큰 표본에게 광고를 노출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노출 수 극대화, 내가 정한 타겟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빈도에 상관없이 최대한 여러 번 광고를 반복 노출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광고 상기도 성과 증대 극대화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광고를 기억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 광고를 표시합니다라는 애매한 내용이 있어요. 아니, 광고를 기억한다는 게 뭐야? 아, 광고가 좋으면은 클릭해서 들어오겠지. 광고를 기억만 한다는 건 뭐야? 그냥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노출해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메타가 예전에 이제 얼굴책에서 페이스북으로 넘어오던 그 시절부터 설문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서 설문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그런 심리학적인 설문을 바탕으로 이 페이스북이, 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특정 행동들을 하는 유저들 있죠. 그 유저들을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주관적인 데이터긴 해요. 이 페이스북 자체에서 설문을 통해 파악한 유저 데이터를 기준으로 잡고 저 광고 상기도 성과 증대 극대화를 목표로 잡아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신이 드시면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유 자산이 있으시면은 한번 테스트 진행해 보셔도 돼요. 전 테스트를 하실 거면은 노출수 극대화랑 같이 테스트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면 이거 빈도가 1이라서 그 도달범위 극대화는. 그래서 노출 캠페인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트래픽 캠페인입니다. 말 그대로 트래픽 써져 있죠. 여기 왼쪽에 박스에. 자, 트래픽 목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랜딩 페이지 조회수 극대화입니다. 즉, 저희가 광고의 URL 설정하는 이 광고 랜딩에 집계되도록 유저에게 계속 광고를 노출해준다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링크 클릭 수 최대화입니다. 이게 말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제 메타 광고 집행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광고의 위에 그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계정이 뜨잖아요. 그거 누른 거는 링크 클릭으로 안 쳐지잖아요. 그럼 클릭 괄호 전체 여기 값에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이 링크를 클릭하는 걸 극대화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랜딩 페이지, 그러니까 링크 클릭하면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랜딩 페이지 조회수 극대화랑 링크 클릭이랑 뭐가 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링크를 클릭하고 랜딩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길목에 유실되는 데이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처럼 집계가 아예 안 되는,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 조회라는 이 데이터가 집계가 안 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링크 클릭수 최대화를 목표로 설정해 주시면 어쨌든 광고를 눌렀다는 거니까 광고를 누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근데 이제 랜딩 페이지 조회라는 건 내가 픽셀을 심어놨을 때 그 홈페이지 안에 픽셀이 트래킹을 하겠죠. 조회라는 것에 대해서 그 조회수를 기반으로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자사몰에서 굉장히 유리한 광고 세트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환 캠페인입니다. 자, 캠페인 목표 들어가 보면 판매라고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판다, 구매를 유도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성과 목표를 전환수 극대화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설정한 연동해 놓은 픽셀이 뜹니다. 제가 이건 실제 운영 중인 거라서 픽셀 이름이라고 그냥 가려놨어요. 그리고 전환 이벤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 많이 있죠?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구매, 그리고 결제 시작, 장바구니, 콘텐츠 조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전환 이벤트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구매를 많이 설정을 해주시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신생 브랜드여서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머신러닝이 활성화되기 위한 충분한 구매값을 얻어내지 못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여기서 역퍼널로 이렇게 가면서 머신러닝이 활성화될 수 있는 퍼널에서의 저장값을 설정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구매가 5개, 결제 시작이 한 10개, 장바구니 30개, 50개로 할게요. 그러면 구매랑 결제 시작에서는 머신러닝 활성화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바구니로 목표를 해서 집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설명드린 노출, 트래픽, 전환 캠페인을 동시에 운영하되 이 캠페인이 하나의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고 개별적인 업무를 부여해 주면서 여기에 추출되는 데이터를 타 부서, 즉 다른 캠페인에 협업하듯이, 그러니까 추출된 데이터를 삽입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캠페인 분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강의 광고 세트 관련해서는 완전 디테일하고 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많이 어려우시진 않으셨죠? 캠페인을 어떻게 분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음 강의부터는 세분화해서 매우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꼭 다음 강의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우입니다. 지난 1, 2, 3강에 이어서 제가 오늘 또 메타 정기 교육을 하러 여러분들 앞에 찾아왔는데요. 그 1, 2, 3강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셨죠? 대신 오늘부터는 실제 광고 세팅 단위로 들어가서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 이론 그리고 실무 관련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세트 설정부터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광고 세트 중에 성과 목표를 정하는 그 단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그 앞선 강의에서 한번 보셨겠지만 이 성과 목표에는 캠페인 유형에 따라서 좀 매우 다양한 성과 목표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뭐 DB 업종이나 오프라인 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광고 진행하시는 이커머스를 기준으로 잡고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캠페인 분리에 대한 기준, 앞서 캠페인 단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캠페인 분리에 대한 기준을 크게 3가지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노출, 광고를 노출하는 것 자체에 목표, 의의를 둔다는 거죠. 그리고 트래픽,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유저의 데이터를 쌓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캠페인 기준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환. 전환도 다른 전환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구매 전환 위주로 한번 캠페인 분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총 3가지로 큰 틀에서 캠페인을 분리한다고 하였을 때 노출 캠페인은 물론 다른 많은 목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잡았을 때 광고 소재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는 용도, 그러니까 성과 목표 여기서는,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은 홈페이지에 대한 매력도. 왜냐? 이 트래픽이라는 게 홈페이지 안에서 발생하는 무언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도 쌓고 다시 광고에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한 매력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환은 뭐 장바구니가 있고 결제 시작이 있고 구매가 있고 이제 마지막 퍼널 중에서는 이렇게 크게 3개가 있긴 하겠죠. 뭐 그 다음에 리텐션이라든지 여러 개 있긴 하겠지만 일단 광고 단위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장바구니, 결제 시작, 구매 이렇게 3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제품에 대한 내가 광고를 하는 그리고 랜딩으로 넘기는 이 제품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캠페인 분리 기준을 이렇게 총 3가지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인지도 캠페인을 클릭하였을 때 광고 세트로 이렇게 넘어와 보면 스크롤 좀만 내리면 바로 이렇게 성과 목표라는 게 있어요. 성과 목표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 밑에 이렇게 인지도 목표의 성과 목표가 광고 도달 범위 극대화, 노출수 극대화, 광고 상기도 성과 증대 극대화 이렇게 총 3개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앞에서 그 캠페인 설명할 때 인지도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앞에 제가 그 광고 소재 매력도 파악이라고 한 부분 한 번에 말씀드려볼게요. 자, 광고 도달 범위 극대화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광고를 여러 번씩 노출해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한 번씩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남성 제품이라면은 타겟을 남성만 잡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 엄마를 타겟으로 하는 광고는 뭐 한 20대 후반부터 여성에게만 이렇게 타겟 잡거나 어쨌든 최소한의 그 타겟 범위가 있겠죠. 일단 그 타겟 범위를 최소한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륨으로 치면 최대한 많은 볼륨을 잡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광고 도달 범위 극대화를 성과 목표로 하고 광고를 집행했을 때는 이 타겟군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이 타겟 볼륨을 넓힌다고 그랬죠. 이 타겟을 넓혀, 이 말이 타겟 볼륨을 넓힌다는 건데, 이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타겟팅만 걸어놓고 최대한 많은 타겟에게 광고를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예측했을 때 이 제품은, 이 스니커즈는 20, 30대가 인기가 있겠다, 이 트래킹화는 40, 50대가 인기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 제품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광고를 집행하는 소재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광고 세트 안에서는 이런 결과값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그리고 이 세팅값, 이 소재에 대해서는 이 타겟군이 최대한 알맞게 그리고 최대한 효율이 좋게 나오고 있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고 도달 범위 극대화를 성과 목표로 할 때는 이 타겟군을 확인하는 목표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노출수 극대화. 자, 노출수 극대화는 이게 밑에 읽어보시면 최대한 여러 번 광고를 표시, 즉 한 사람에게도 4번, 5번 광고가 뜰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예산 대비 타겟이 좀 넓으면 2번, 3번 정도 뜨긴 하겠죠. 어쨌든 여러 번 노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타겟이 좁혀져야겠죠. 좁혀져 있어야겠죠. 어떻게? 앞에 도달 목표로 타겟군을 확인했으면 이 타겟군에게만 노출하는 이 광고를 만들어서 이 소재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즉 순서가 최대한 타겟을 넓혀서 도달 목표로 우리 이 세트에 대한 타겟군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제일 효율이 좋은 타겟군만을 하는 세트를 따로 만들겠죠. 그거를 노출 목표로 새로 노출을 해요. 그래서 이 광고 소재들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달로 파악한 이 타겟군은 이런 소재에서 매력을 느끼구나. 이 소재는 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고 레이아웃이 어떻게 돼 있고 소구가 어떻게 잡혀 있고 어떤 점이 강조가 돼 있고 할인율 퍼센트가 아니라 가격이 잘 나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 매력 포인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을 성과 목표로 할 때는 이 노출수 극대화를 성과 목표로 할 때는 이 소재의 매력도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상기도 성과 증대 극대화. 자, 이거는 까먹으셨을 수도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페이스북이 과거 10수년 동안 설문이나 기타 페이지 이벤트 등에서 고객 데이터를 쌓아왔어요. 이 인간의 행동은 불확실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10년 전 데이터가 지금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게 있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광고를 기억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 광고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좀 더 광고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달 목표든 노출 목표든 이런 것보다는 훨씬 인원 그 볼륨이 좁겠죠. 그러니까 표본이 좁겠죠. 광고를 무시하거나 광고를 봐도 그냥 넘기거나 뭐 광고를 눌러도 구매를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광고 성기도 성과 증대 극대화에 포함되는 이 사람 표본은 엄청 좁겠죠. 그래서 이 타겟을 좁힌 다음에 우리가 앞에 노출 성과 목표에서 소재 매력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 매력도 확인한 이 소재에 대해서 형태나 소구 등을 세분화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소재 매력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뭐 할인율 기재 아니면 할인 금액 기재 아니면 레이아웃 디자인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형태랑 소구를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고 세밀하게 분리를 해서 이 정말 디테일한 정보값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기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래픽 캠페인 말씀드릴게요. 자, 캠페인 목표에서 트래픽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해서 여기 광고 세트 단이 여기로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또 스크롤 내리면 성과 목표가 있고 이걸 딱 누르면 밑에 두 가지 트래픽 목표가 뜹니다. 자, 읽어보시면 랜딩 페이지 조회수 극대화는 광고에서 연결된 웹사이트나 인스턴트 경험을 조회할 가능성이 큰 사람, 즉
이 제가 광고에 설정한 랜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랜딩에 트래픽이 찍힌 사람, 트래픽이 찍혀야 돼요. 이거를 아마 광고를 누르고 바로 딱 끄면은 트래픽이 안 찍힐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래픽이 찍혔다는 거는 어쨌든 페이지가 온전하게 뜨고 이 완전한 화면을 한번 봤다는 거겠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가 한번 조회가 찍힌 이 수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링크 클릭수 극대화는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 클릭 어디든 랜딩으로 넘어가지 않든 말이 조금 비슷한데 결과값은 다르겠죠. 이거는 우리가 설정한 트래픽 값이 찍히는 거고, 이거는 광고를 클릭만 해도, 즉 메타 대시보드에 클릭이라고 집계되는 그 값에 대한 증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죠? 이 랜딩 페이지에 트래픽이 찍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찍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픽셀을 심어야 되죠.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분들은 픽셀을 못 심죠. 그러면은 이 랜딩 페이지라는 트래픽이 찍힐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큰 분류해서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랜딩 페이지 조회라는 이 성과 목표는 픽셀 사용이 가능한 랜딩에서 광고를 진행하실 때, 링크 클릭이라는 성과 목표는 픽셀 사용이 불가능한 랜딩으로 광고를 집행하실 때. 크게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이 광고의 그 데이터량에 따라서 이걸 좀 다르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 애매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CTR 3포에 뭐 CPM 25,000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브랜드는 가용 예산이 월 300이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편인데, 이 브랜드는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높고 월 가용 예산이 1억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같은 데이터 값이라도 브랜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짜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애매하고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라서, 이 트래픽에 대한 성과 목표는 픽셀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랜딩 페이지 조회와 링크 클릭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판매, 즉 전환 캠페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그래서 판매 캠페인 누르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뜨죠. 자, 우리가 앞에는 못 보던 무언가가 있어요. 픽셀. 이거는 이제 그 브랜드 이름이 나와서 제가 그냥 픽셀 이름이라고 가려놨어요. 근데 이제 이 픽셀을 딱 누르면 바로 밑에 전환 이벤트라고 뜨죠. 그래서 이 전환 이벤트, 지금은 구매라 되어 있는데 누르면 이렇게 액티브 이벤트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건 이 구매, 결제 시작, 밑에 장바구니, 이거 세 개를 가장 밀접하게 보겠죠. 근데 보시면 옆에 전환 API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API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 전환 값에 대해서 좀 더 밀접하게 트래킹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스포티파이나 아니면 카페24나 이런 그 호스팅이나 솔루션 등을 사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연동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들어가면 토큰을 설정하고 이제 매개 변수를 수동으로 넣어서 이 값에 대해서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도 할 줄 몰라요. 이건 개발자가 하시는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 API 연동이 가능한 솔루션이라던가 뭐 호스팅이라 하면은 무조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매로 지금은 해놨는데, 물론 구매라는 이 값이 머신러닝을 활성화하기에 딱 알맞은 볼륨이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머신러닝 활성화 안 되는 정도의 볼륨이에요. 저희가 신제품을 출시했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거나 예산이 적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등이 있겠죠. 그래서 구매를 아무리 이렇게 광고를 집행해도 머신러닝이 계속 비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제한된 머신러닝이라 뜨죠. 그렇게 비활성화가 되면 광고를 돌리는 의미가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역퍼널, 저희가 유저의 유입 경로에서 최종 구매까지 리텐션은 빼고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뭐 이제 광고가 노출이 되고 뭐 인지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유입이 되고 상세 페이지를 보고 스크롤하고 장바구니 넣고 결제 시작했다가 구매하고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구매가 만약에 10건이라 부족하면
결제 시작은 10건보다 많을 거예요.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이것보다 트래픽이 많아지니까 결제 시작이 만약에 15건이라 할게요. 얘도 부족해. 장바구니도 보통 구매량 결제 시작보다 많아요.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또 이 장바구니 30건도 부족해요. 뭐 컨텐츠 조회 50건 머신러닝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 자체는 활성화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과 목표를 정할 때 최대한 최종 퍼널로 가되 머신러닝이 제한된다면 역퍼널 순서로 머신러닝이 활성화되는 성과 목표를 전환 이벤트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내용이 조금 어려우시긴 하셨죠? 네, 이제 이전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이 많다가 실제로 대시보드를 보면서 각각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다 보니까 방대한 양이 좀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5강, 6강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쉽고 원론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입니다. 지난 4강 광고 세팅 단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오늘 또 역시 광고 세트 단위에서 어떤 식으로 세팅을 진행하면 될지 각 요소별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제 타겟팅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타겟팅에 대해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타겟팅에 대한 범주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퍼센트로 나오든 아니면은 추정 예산 인원으로 나오든 그러니까 무언가 숫자로 표기된 무엇가 있는데 그 기준점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1%, 3%에 따라서 얼마나 유사한 행위길래 1, 30 이렇게 핏하게 나눌 수 있냐. 근데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메타에서 밝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Q&A나 아무튼 저희 이 전체 정기교육 끝나기 전에 한번 딥하게 다뤄볼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드릴 타겟팅은 좀 더 가벼운 느낌의 타겟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어떤 타겟팅이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 인구 통계적 타겟, 그리고 상세 타겟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맞춤 타겟이랑 유사 타겟은 아시다시피 내 자산 데이터 기반의 타겟팅이에요. 나의 자산. 그리고 인구 통계적 타겟팅은 다 아시는 지역, 성별, 연령, 언어. 상세 타겟팅은 메타 데이터 기반의 타겟팅이에요. 메타라는 플랫폼 데이터. 자,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쨌든 이 내 자산도 메타 안에 있는 내 자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이 맞춤 유사 타겟이랑 상세 타겟팅을 구분할 때는 이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싹 구분이 되진 않지만 기준을 잡을 때 내 자산들 그리고 메타 자산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해요. 이게 받아들이기.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걸 기반으로 한 타겟팅인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맞춤 타겟 말 그대로 해당되는 데이터만 맞춰서 타겟팅하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우리 홈페이지에 구매라는 트래픽을 찍은 사람들, 우리 홈페이지에 페이지 조회라는 트래픽을 찍은 사람들, 우리 홈페이지에 장바구니를 찍었다가 스크롤 내리고 이탈된 사람들, 막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그 암호화된 이 데이터만을 위한 타겟팅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그 만약에 이런 발생한 트래픽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콕 집어서 타겟팅은 절대 안 돼요. 이게 그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뭐 호스팅사에서도 솔루션 사용해 보시거나 GA4나 아니면 여기서 픽셀에서 이 타겟팅 사용해 하려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가 적으면 그 이 정보 데이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럼 저희가 누군지 특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맞춤 타겟 실시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사 타겟은 이 맞춤 타겟에 대해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정한 다음 그 범위만큼 유사한 사람에 대한 타겟팅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맞춤 타겟에 대한 소스를 선택을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뜨실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게 내 소스라고 나오죠. 내 소스. 제가 아까 앞에서 내 자산에 대한 데이터라 그랬죠. 즉, 내 자산, 내 소스들입니다. 자, 웹사이트를 누르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자,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픽셀을 사용해서 밑에 나의 이벤트, 지금 from your event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이벤트를 이미 밑에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페이지 뷰, 뭐 콘텐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뭐 이런 구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바구니, 뭐 페이지 뷰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 즉 맨 위에 보시면 이 픽셀이 심어져 있는 웹사이트 이벤트를 기반으로 맞춤 타겟을 설정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내 소스 중에 웹사이트 맞춤 타겟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객 리스트를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죠. 뭔지 모를. 근데 이게 그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유료 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유저 데이터를 따로 수정을 해서 템플릿에 올리시려면 되게 복잡하실 거예요. 그만큼 유저들에 대한 CRM을 핏하게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 고객 리스트는 넘겨주셔도 돼요. 자, 넘기겠습니다. 앱 활동. 자, 여기에서는 그냥 제가 아무 앱 그거나 API나 가져와 봤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 브랜드에 해당하는 앱, 여기 메타에 등록한 앱이 있겠죠. 그 앱을 소스로 하고 이 앱에 대한 각 이벤트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맞춤 타겟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면 앱을 연 모든 사람, 그 다음에 활동, 그러니까 인앱 액션을 가장 많이 한 사람, 그리고 뭐 결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DB 업종이 아니라 이커머스라서 결제가 있다면 구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매 금액별 사용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다음은 오프라인 활동. 자, 이 오프라인 활동도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오프라인 이벤트 세트에서 페이스북 사용자와 매칭되는 사람, 즉 제가 이 오프라인 이벤트에 대한 사람들의 정보를 따로 올려야 돼요. 뭐처럼? 여기 고객 리스트 이것처럼 지금 수동 업로드 데이터를 했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오프라인 활동도 수동 업로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아니, 광고 소재에서 스크롤 제일 밑에 내리면 픽셀 이벤트 설정하고 밑에 오프라인 이벤트 설정하던데 그거 아니냐라고 하던데, 그 이벤트 설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데이터 안 모여요. 왜냐? 내가 따로 트래킹하는 것을 연동해 놓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데 오프라인 이벤트가 설정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것도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카탈로그 많이 이용하시는 카탈로그인데 내 카탈로그 데이터예요. 이거 카탈로그 그 커머스 관리자에서 뭐 카탈로그랑 샵 설정하시면 내가 설정한 대로 이 제품들이 노출되고 데이터들이 고객 데이터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소스도 제가 이거 가려놓은 건데 내 카탈로그 이름이 딱 뜨겠죠. 그래서 내 카탈로그를 딱 누르면 밑에 제품 세트들, 지금 여기는 스토어 컬렉션의 모든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제품이라고 해놓을 수도 있고, 뭐 윈터 시즌 제품, 뭐 23FW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카탈로그가 있을 텐데, 이 제품 세트에 대한 이 맞춤 타겟을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특정 제품 세트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 밑에 보시면 뭐 제품 세트를 조회한 계정센터 계정, 뭐 구매한, 뭐 클릭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며칠 이내에 발생한 트래픽인지까지 정하면 내 카탈로그 데이터에 대한 맞춤 타겟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영상. 여기 보시면 메타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읽어보시면, 자,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것들 읽어보시면 메타 소스인데 어떤 메타 소스냐? 내가 집행한, 내가 등록한, 내가 활동 중인 메타 소스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동영상 관련된 내용도 내 영상에 대한 조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내 영상을 3초 이상 조회, 10초 이상 조회, 50% 지점 시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지점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 소스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인스타그램 계정. 이것도 메타소스 인스타그램 계정이지만 내 인스타 계정 데이터예요. 내 인스타 계정. 그래서 여기도 소스가 인스타 아이디가 나오겠죠. 그래서 인스타 아이디 눌러주면 이 프로페셔널 계정, 즉 이 인스타 소스 계정에 대한 참여한 모든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팔로우한 사람, 프로필 방문한 사람 등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겠죠. 다음은
이 메타소스 중에 잠재 고객용 양식, 즉 내가 만들어서 광고를 집행한 양식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내 데이터죠. 그래서 이 양식을 열었거나 열었는데 제출 안 했거나 열었는데 제출했거나 이런 그 트래픽에 대한 맞춤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었는데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하거나 아니면 아예 열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출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이벤트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내 이벤트예요. 메타소스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발생시킨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계정센터 계정, 이건 이제 유저가 되겠죠. 이 계정센터 계정이 페이지나 아니면 기타 이벤트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한 사람, 창섭, 관심 있음, 이벤트 페이지 방문, 이런 트래픽을 발생시킨 사람한테 맞춤 타겟을 설정한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밑에도 다 똑같아요. 인스턴트 경험 바탕으로, 내 페이스북 페이지 바탕으로, 내 쇼핑 바탕으로 이렇게 다 소스들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맞춤 타겟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 맞춤 타겟 기반해서 유사 타겟 퍼센티지만 정해서 몇 퍼센트로 하면 좋을지, 처음에는 뭐 최대한 많이 노출하기 위해 10% 가량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노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앞선 강의들보다는 조금 쉬우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음 강의도 역시 노출 지면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 강의 끝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출 지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꼭 광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많이 보는 지면이라 강의 내용이 상당히 쉬우실 겁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자, 이어서 노출 지면 말씀드려볼게요. 자, 노출 지면은 뭐 광고를 안 하시거나 잘 안 보시는 분들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피드, 릴스, 스토리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리고 그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아마 돋보기 탭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하고 여기 강의 들어보시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출 지면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노출 지면을 설정할 때는 총 3가지의 스텝을 밟으시면 돼요. 이거를 가장 큰 분류인 플랫폼으로 먼저 구분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 안에 있는 노출 지면, 이 노출 위치,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뭐 피드, 프로필 피드, 동영상 피드, 이런 노출 위치를 플랫폼에서 분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광고를 집행하시다가 보고서 데이터 기반으로 노출 지면을 재정비를 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말씀드려볼게요. 자, 처음에 이 광고 세트를 이게 세팅하려고 누르시면, 만들기를 누르시면 어드밴티지로 되어 있으실 거고, 그거를 수동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플랫폼별로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드밴티지로 하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마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하루 예산이 조금 적어서 최대한 메타 AI에게 맡겨서 머신러닝의 흐름대로 이 노출 지면을 가져가 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어디언스 네트워크나 뭐 메신저에는 노출 자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과금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켜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노출하고 싶은 모습대로 노출을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 각 지면마다 뜨는 게 다르잖아요. 피드는 보통 정사각형이고 스토리는 길게 뜨는 것처럼 내가 노출하고 싶은 모습별로 광고 세트나 소재를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페이스북이나 메신저에는 아예 노출하지 않을 거야, 단 10원이라도 아낄 거야, 이렇게 좀 핏하게 관리하신 분들, 아니면 저처럼 데이터가 좀이라도 안 좋으면 이 광고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삭제하려고 하는 마케터들인 경우는 수동으로 플랫폼과 노출 위치를 설정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플랫폼 보시면 저는 어디언스 네트워크랑 메신저는 무조건 빼는 편이에요. 제가 광고를 이제 뒤에 보고서 보여드리긴 할 거지만, 광고를 뭐 월에 억 단위로 계속 돌려보고 또 여러 업종들을 돌려봤을 때 여기 어디언스 네트워크랑 메신저에서 성과가 잘 나왔던
브랜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브랜드는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그 뒤에서 보고서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 같은 업종 중에 3등이에요. 2등이랑도 얼마 차이 안 나는. 그래서 아마 연매출이 제가 알기로 한 연매출이 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 빼고는 잘 나온 데 없었어요. 그래서 오디언스 네트워크랑 메신저는 기본적으로 빼고 저는 진행을 하고, 자, 나머지는 이렇게 한번 켜놓고 진행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모든 브랜드들마다 결과값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말 예산이 적어서 뭐 하루에 1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해서 이걸 노출지면 줄이고 싶다, 그럼 저는 그 연령대에 따라 나이대가 좀 높으면은 페이스북, 좀 낮으면 인스타그램을 권장드리고, 그 안에서는 피드, 이 인스타랑 페이스북 피드, 그리고 탐색 탭과 탐색 홈, 여기 이제 돋보기 부분이에요. 그리고 스토리 릴스, 딱 이렇게만, 이렇게 네 개만 노출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왜냐면은 여기 마켓플레이스나 뭐 동영상 피드나 이런 것들은 노출 자체가 적기는 해요. 노출 자체가 적고 여기를 노출하는 브랜드들도 별로 없어서 경쟁도 자체가 낮으니까 CPM도 낮아요. 그런데 진짜 광고가 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지면의 매력도가 상당히 낮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스타그램 피드 같은 경우 아니면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기시다 보면은 한 화면에 하나의 피드만 꽉 차죠. 스토리도 물론 그렇고. 근데 여기 인스타그램 탐색 홈도 좀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한데, 탐색 홈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돋보기로 눌렀을 때 그리드 형태로 되게 10개 넘게 이렇게 뜨죠. 그 중에 조그만 곳에 광고가 하나 딱 뜨고, 근데 보시면 CPM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면의 매력도가 낮다는 건 비슷한 가격을 지불하고 훨씬 작은 지면에 내 광고가 노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 화면에는 이 광고가 노출이 떠 있어서 노출수가 1로 집계가 되지만 유저는 실제로 못 봤을 수도 있다, 광고를. 그런 의미에서 마켓플레이스, 동영상 피드, 뭐 우측 칼럼 이런 지면들도 지면의 매력도가 상당히 낮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플랫폼이랑 이렇게 노출 위치 대분류로 설정을 해주셨죠. 그러면 이 광고를 집행을 하면 한 달이든 뭐 일주일이든 있다가 보고서를 뽑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이 노출 지면에 대한 보고서를 뽑으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뭐 캠페인 단위로 뽑으셔도 되고, 광고 세트에서 노출 지면 설정하는 거니까 세트 단위로 뽑으셔도 되고, 아니면 소재 단위로 이 데이터를 파악하고 싶다 하시면 소재 단위로 보셔도 되고, 아무튼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그 여기 메인 오른쪽에 이거 카테고리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플랫폼 노출 위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오디언스 네트워크, 메신저 있고, 뭐 이렇게 피드, 스토리, 탐색 이런 데 있고. 자, 그래서 플랫폼 노출 위치를 뽑아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나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나라 같은 업종에서 3등 한다는 브랜드가 이 브랜드인데, 로아스가 한 8,400% 정도 나왔죠. 이 10월 7일부터 11월 5일은. 근데 이 브랜드 보시면 오디언스 네트워크에서 17,000원 써서 1,560만원 벌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빼고는 이 오디언스 네트워크나 메신저에서 성과가 잘 나왔던 그 브랜드를 본 적이 없어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빼주시고, 전체 지출 금액만 봐도 1,005만원 중에 17,000원 소진됐죠. 오디언스 네트워크가. 그래서 거의 소진이 안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데이터를 보시면, 자, 인스타 프로필 피드 굉장히 인기 많을 것 같은데 11,000원밖에, 그러니까 오디언스 네트워크보다 덜 노출이 됐어요. 그만큼 이 AI 머신러닝이 판단하기에 노출 지면의 매력도가 없었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지면들도 보면 지금 인스타그램이 좀 많이, 당연히 이제 전체로 볼 때 인스타그램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 보시면 피드에서만 거의 노출이 됐죠. 피드만. 그리고 보시면 페이스북 피드는 인스타그램 피드 다음으로 이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소진도 많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스타 스토리 탐색 릴스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제가 앞에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1000만 원은 인스타그램에서만 1000만 원입니다. 전체로 하면 한 1400 정도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이제 비율로 따져보면은 인스타그램이 제일 많고, 각 노출 지면마다의 비율로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 피드와 페이스북 피드, 즉 피드가 제일 많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아까보다 좀 더 이거 제가 뭐 필터를 걸고 이렇게 서식을 걸고 한 거기는 한데 보기 쉽죠? 그래서 CPM이 어느 정도 나오구나, CTR은 이 정도 나오구나, CPC는 이 정도 나오구나 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단순히 지출 금액 대비 전환 볼륨이 높다고 해서 이 지면이 좋은 지면이 아니라 CPC, 즉 CPM, CTR 이런 세부적인 유입 지표들 바탕으로, 그리고 노출 지표들 바탕으로 세밀하게 노출 지면을 확인한 다음에 제외할 건 제외하고, 그래서 노출 지면을 축소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축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피드가 로아스가 막 20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껐어요.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 축소한 페이스북 피드 지면만을 노출하는 세트를 추가 세팅을 해서 여기에 대한 효율 테스트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 지면을 기존 메인 광고 세트에서 축소를 하시고, 이 축소한 노출 지면에 대해서는 서브 광고 세트를 세팅을 해서 추가적인 소구와 이 표본의 확장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는 다른 강의보다 조금 더 짧고 쉬우셨죠? 물론 노출 지면 얘기라 제가 짧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소재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강의에서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